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맞은 첫 월요일, 국민들은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했고 정부 부처에선 수기로 결제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이 일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감 출석은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손님 맞이에 나선 관광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불편은 없으셨습니까? 국가전산망 장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 월요일, 다행히 큰 논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율은 오후 4시 기준 11.3%에 그쳤습니다.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4주, 한 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강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민센터 등 일선 민원 처리 현장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은 겁니다. 오전에 정보 24가 복구되긴 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불나서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등본 띄러 왔어요. 등본 띄러? 인터넷으로 못 돼서? 인터넷으로 뭐가 안 돼서 이거 등본 띄러 왔다고. 힘든데 요 걸어서 더워 죽겠는데. 일부러 오셨구나. 일부러 왔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발길을 돌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지금 서버 장애 때문에 실명 인증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신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 은행에서도 주민등록증으로 실명 확인이 안 돼 업무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나라장터 대금 결제, 복지로 등 73개 시스템이 복구된 상태로 복구율은 11.3%에 그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이 난 7-1 전산실에 있던 시스템입니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1등급 시스템 4개와 2등급 10개를 포함한 총 96개 시스템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옮겨 재가동을 한다는 방침인데 한 달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대체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전산망 복구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화장장 예약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전국 화장시설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데 관리 서버가 완전히 불에 타 언제 정상화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혼란 속에 있는 화장시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화장로를 사용하려면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여파가 화장 절차에도 미친 것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전국의 화장시설들은 전화나 현장 접수로 예약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작업의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오래 걸리나요? 2시간 걸렸다 하더라고요. 화장장별 가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유족과 상조업체 직원들이 빈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통화가 안 돼서 오셨대요. 오셔서 직접 하셨대요. 전산망 마비로 장기 이식 수술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기 기증자가 생기면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구에게 전달할지 검색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 막혔습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도 멈춰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에 이미 지급돼 당장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의 시작이 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이번 공사 때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는 사용연한인 10년을 1년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배터리 관리 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점검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만큼 교체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장비와 2017년 배터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배터리의 사용연한이 1년여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지는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비유합니다. 스마트폰용 배터리는 사용연한이 약 2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도 배터리가 소모되는 속도가 빨라질 뿐 폭발 가능성이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한편에선 해당 배터리의 방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터리의 분리막이 파손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 화학 반응과 발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명 쇼트 상황에서도 배터리 내부에 흐르는 에너지가 없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방전된 셀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터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경찰도 배터리 방전 후 이동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여전히 미궁인 가운데 경찰은 리튬 전지 전담 수사관을 감식에 투입해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번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도 문제가 없도록 정부는 비상상황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2008년부터 논의에 들어가 완공도 했지만 지지부진했던 건설 작업 탓에 18년 동안 재난복구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공주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센터가 있습니다. 화생방 공격과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특수시설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다른 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행정 업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이중화 시스템인데 2008년 구축 논의가 시작됐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공주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타당성 재조사 등을 이유로 2019년에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18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100%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난이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복구 시스템 DR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DR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내부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달부터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일주일 주기로 백업해둔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예정대로 완전히 마무리됐다면 이번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DR이 돼 있었으면 이 국정 자원이 이제 불난 거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DR 전산 장비 구축은 이번 달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처럼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서울청 리튬전지 전담 과학수사요원 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감식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만큼 이번 화재에 대한 의문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이혁준 기자와 풀어나갑니다. 이 기자,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화재 원인 무엇입니까? 네,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경찰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꽃이 튄 이유 그리고 배터리 분리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인데 뭘 갖고 조사하냐? 일단 관련자 조사하고요. CCTV 영상 보고요. 그리고 3차례 진행한 합동 감식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알려져 있는 대로 배터리 이동 작업을 하던 중에 하도 업체 직원이 전원을 내렸고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던 때 불꽃이 튀었습니다. 노후화 때문인지 잘못된 작업 순서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하는데 감사원도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2023년 전산망 마비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 서버와 불과 6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피해를 키워 부적절한 설계 이유도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전원도 내렸어요. 그런데 네. 불꽃이 났고 작업 순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네. 배터리하고 정부 서버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대전 외에 대구와 네. 광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곳은 다 분리해놨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던 거죠. 이번 화재 역시 대전에서도 이렇게 분리를 하려다가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네, 또 전체적으로 원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노후화 문제 이 네. 부분은 앞서 리포트에서 봤고 네. 그렇다면 이제 교체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했느냐, 과연 그 실천을 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기자들의 질문이 오늘 브리핑에서 쏟아졌는데 정부는 작업 매뉴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있긴 있었군요. 네, 입찰 공고를 할 때 그 작업 진행 순서와 주의 사항을 알려줬다는 건데요. 현장 감독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희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고 그렇게 작업을 감독을 했었습니다. 네,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는지 여부 일단 밝히는 게 첫 번째고요. 매뉴얼대로 따랐다고 해도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또 무자격 업체에 하청을 줬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이 작업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도 알바생이 투입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아니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네, 자격도 다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전문가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좀 문제가 궁금한 것이 시스템과 배터리를 이겨 이런 부분이 매뉴얼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잘못됐을 가능성. 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 배터리 셀부터 철거하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원을 차단할 때 가장 넓은 범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셀부터 차단하면은 엄청난 전류가 쏟아져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뉴얼에 셀부터 차단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경찰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답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매뉴얼도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이유도 문제예요. 대비책이 있었는지. 네.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요. 네,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이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지적했듯이 쌍둥이 데이터 센터를 제때 만들지 않은 이유, 사태가 수습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쌍둥이 시스템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왜 작동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도 좀 불편한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일단 정부는 4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예, 복구까지 2주, 점검에 2주 이렇게 4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 달도 충분한 시간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다가 어떤 결함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혁준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휩싸였던 김현지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것도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인사가 나자 국민의힘은 그림자 대통령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냐며 국감 회피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됐습니다. 김 비서관의 자리는 윤기천 현 제2부속실장이 대신하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대변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김현지 비서관이 포함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인사를 담당하면서 한때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졌고 최근엔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례상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데 이례적으로 불출석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국감을 약 2주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자
국민의힘은 그림자 대통령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냐며 의도적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라는 그 사람만은 절대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무관한 인사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개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속실장 신분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김 비서관이 옮긴 제1부속실장 자리 역시 대통령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만큼 여전히 그림자 실세라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증언 감정법 수정안이 잠시 뒤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해 이른바 더 센 추미애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원안대로 돌아가는 등 오락가락하는 진통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증언감정법 상정 직전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위헌 시비가 있었던 소급 조항을 삭제하고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한 겁니다. 특별하게 이게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의장이 고발 주체로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야당은 우원식 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라며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자칫 법사위가 상원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위 전략회의를 열고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주체로 고발을 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셨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 내용이 재차 바뀐 건데 당 안팎에선 혼선이 빈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이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최근 민주당은 3대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고 정부조직법 처리에서도 금융조직 관련 개편을 상정 직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으니 검사라는 명칭도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을 대신하니 검사도 공소관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건데 당내에선 이 또한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끄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사라는 이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 역할을 담당하니 공소관으로 부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여당 법사위원 역시 일부 검사들의 잘못이 검찰개혁을 촉발한 만큼 검사라는 이름 자체를 박탈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검사라는 명칭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놔둔 채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고 또 공소관에게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검사는 그대로 두고 검찰총장만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까지 남아있는 1년 동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찰의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여론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적인 쟁점, 이것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당에서 본격 검토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검사라는 명칭이 78년 동안 사용된 데다 명칭 변화가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갑론을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에선 연일 이슈의 중심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추 위원장의 정치 강성 행보, 그 이유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입니다. 정 기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추미애 위원장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추미애 위원장 육선위원회 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중진입니다. 사실상 대통령만 빼고 다 해본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육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대척점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이런 강성 행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강성의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이 맡는 게 관례인데 민주당 그렇죠.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앉혔죠. 정청래 법사위에 이어서 더 강력한 법사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추 위원장의 일방통행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볼멘 소리가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과의 신경전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네, 연일 강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위원장은 진보에서 강성인데 왜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추 위원장과 보수 인사가 정치적으로 싸우면 결국 그 결과가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오히려, 겁니다. 네. 1차 대전인 추윤 갈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 장관과의 갈등을 계기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고 추 장관이 한동훈 당시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동훈이란 이름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수 인사의 체급을 키워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하고 대척점에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큰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추미애 위원장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본선거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는 것도 필요한 만큼 추 위원장이 어느 시점엔 궤도 수정을 고민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내부 구성원들이 사표를 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의식한 듯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 폐지 확정 소식에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당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차호동 부장검사가 사직했고 오늘은 최인상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더 이상 검사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없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사들의 줄사표가 예상되는 한편 내부망에는 수뇌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비판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나빠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내부 메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개정에 참담하고 면목이 없다고 사과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처우 변경을 우려하는 수사관들을 향해 직제 등에 대해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남은 보안수사권 논의와 중수청 신설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검찰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9월까지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이 중계됩니다. 지난주에 중계된 재판에는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은 현기증을 이유로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해달라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중계는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동일하게 녹화된 영상을 재판이 끝난 뒤 제공하는 지연 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는데 국가 기밀인 만큼 중계 영상에는 담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사후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재판 중계가 허용되면서 한 전 총리의 육성 진술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자신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신문에 직접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는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어 나올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이시바 총리를 이 시점에 왜 다시 만나는지, 장소는 왜 부산인지 서남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8일 만에 다시 만납니다. 두 정상이 지난달 일본에서 회담했을 때 이 대통령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엔 지방에서 보자고 제안해 부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이시바 총리 방한은 답방 차원과 셔틀 외교 정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사임 예정인데도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두 정상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일본과 관계 개선도 하고 관세 후속 협상 관련 추가 조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시바 정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보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로선 일본 내 정치적 존재감 키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관련한 발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남다른 면이 있다면서 어떤 답변을 할지 지켜볼 것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서남미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일명 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100만 명 더 늘어날 걸로 전망했는데 가장 기대가 큰 건 유통업계죠. 큰손 잡기에 나선 유통업계, 이번 주 시작되는 중국 최대 명절 대비해 분주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내 면세점에서 꽃다발 증정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한국을 처음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是免税店，然后之后有那个南三公园啊，然后还有那个景福宫啊，这些地方我们都想去。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오늘부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00만 명을 넘겼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460만 명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관광 수입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지출이 절반을 넘을 만큼 6호는 단연 큰 손으로 꼽힙니다. 의류 매장엔 무인 환전기가 설치됐고 한편에는 방문 후기 접속용 QR코드와 알리페이 등 결제 수단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6호 맞이에 유통업계가 먼저 나선 겁니다. 회사에서도 좀 결제 혜택이라든지 많이 사용하시는 어플 관련해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다음 달 1일부터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6호 추가 유입과 함께 유통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이렇게 기대에 부푼 상권과 달리 최근 서울 도심에선 보수단체의 반중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선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하원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손에는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 무비자 반대,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반대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시민단체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비자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때 경찰들이 잡기가 힘듭니다. 도를 넘는 반중 시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강력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들은 지난 26일과 주말인 어제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중국인들이 자주 오가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자칫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중을 넘어 혐중 집회로 변질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我希望在韩国这一天短短的时间内，然后安全的回到我们中国。 다음 달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중 집회가 자칫 대중관계 악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국방부가 수도권 9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약 4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그동안 이곳에선 건물을 지을 수 없거나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 서울공항입니다. 산 하나를 두고 강남구 송파구와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서울공항 일대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과 신축에 대한 여러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용기 이동 등을 이유로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건축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화됩니다. 국방부가 수도권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곳에 걸쳐 총 398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완화됐는데 여의도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서울공항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327만 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일부 해제됐는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 송파, 경기 성남 등 일대가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기 김포 걸포 일대와 인천 강화군 일대 총 68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렇게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분당 신도시는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대 21층까지 더 올릴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어서 구경호 기자입니다.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경기 성남시 야탑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그동안 군 비행 안전구역에 묶여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입니다. 서울공항 활주로 라인이어서 아파트를 높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도 제한에 따라 15층 전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된 36층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됐는데 층고를 3m로 잡을 때 기존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근 총 11개 단지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 고도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미 전용 83제곱미터가 최근 17억 원 넘게 거래되는 등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정 났다고 필요까지 다 못했잖아요. 매물가가 들썩거리는 건 있어요. 당장의 가격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고 지금 뭐 뜨겁죠. 다만 완화 적용 범위가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제에 포함된 자치구들은 향후 재건축, 재개발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술 먹고 이런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에 태워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 2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손목에 골절상까지 입었습니다. 황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지인을 끌어안고 걸어가자 경찰이 다급하게 뒤쫓습니다. 잠시 뒤 경찰 3명이 한 남성과 뒤엉켜 넘어지고 주변 시민들은 놀라서 쳐다봅니다. 다른 남성도 경찰에게 저항하다 체포되고 조금 뒤 경찰 지원 인력까지 현장에 도착합니다. 결국 비틀거리던 두 남성은 경찰에 의해 연행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40대 남성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얼굴을 이렇게 막 만지시니까 국민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머리에 싹 치고.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를 태워달라며 기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경찰관 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손목에 골절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들의 처벌 수위도 낮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SUV를 들이받고 600m나 밀고 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트레일러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달아났는데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그 운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가 비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바로 옆 차선에는 트레일러가 보입니다. 잠시 뒤 이 트레일러가 SUV를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SUV는 90도로 돌아선 채로 끌려갑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SUV가 끌려간 시간은 36초. 당시 SUV는 이 도로에서 트레일러에 받친 채 600m나 밀려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죽겠구나.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트레일러는 깜빡이를 켠 채로 멈추는가 싶더니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는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이 생겼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 트레일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UV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간 단속 카메라는 멈추거나 고장나 있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CCTV 영상 보관 일수도 지나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구간 단속 카메라 영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운전자는 더는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설기관에 의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까지 나서
트레일러 특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한국미술협회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협회 사무실의 일부 PC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국미술협회입니다. 지난 1961년에 설립된 뒤 우리나라 미술계를 대표하게 된 국내 최대 미술인 단체로 등록된 회원만 3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 이사장 A씨와 전 직원 1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거고요. 더구나 외부 일정 때문에 오늘 자리 비우시나가지고 저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2023년부터 전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50억 원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두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를 이용해 협회 수익금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미술협회 직원이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PC의 데이터를 삭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C는 포맷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데이터 복구를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A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미술협회와 상관없는 행사 수익금일 뿐 횡령은 사실 무근이다라며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장성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앞두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춰 표기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임명록에 사성대장인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로널드 클라크 태평양 육군 사령관의 계급이 중장, 즉 3성으로 표시됐다가 정정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각에선 단순 실수가 아니라 미군의 구조조정 신호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5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현역 사성 장군 수를 최소 20% 줄이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 사령관 직책이 3성으로 격하된다면 통합군사령부로 확장을 추진 중인 주일 미군보다 위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전 세계 미군 지휘관 약 800명이 모이는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 소집 사유가 불분명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ou act like this is a bad thing. Isn't it nice that peopl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o be with us? This is extremely unusual, even unprecedented. Well, lack of an agenda is also very unusual. Senior leaders' meetings always have agendas that are hammered out weeks in advance, so everyone is prepared. 이번 회의에 맞춰 대규모 인사와 미국의 국방전략 대전환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총격범은 예배 중이던 수백 명에게 총을 난사한 뒤 불까지 질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교회 건물이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진입을 시도하던 구조대원들은 다급히 지원을 요청합니다. I need manpower up here ASAP. I have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현지 시각 28일 미국 미시간주의 한 모르몬교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교회에 들이닥친 남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난사한 뒤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아직 실종자가 남아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총격범은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 can confirm at this time that the FBI is now leading the investigation and is investigating this as an act of targeted violence.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기독교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폭력의 유행병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미네소타주 성당에서도 총기 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등 미국에서는 종교시설을 향한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남미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주민 단체들이 주도한 에콰도르의 반정부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접국인 페루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Z세대들이 정부 부패에 항의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흔들고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던집니다. 나무와 차량에 불을 지르며 군병력에 거세게 맞섭니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단체들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Diesel sube todo y es por eso que estas movilizaciones vienen de menos a más, porque el pueblo ecuatoriano ya no avanza más. 에콰도르 최대 원주민 단체는 이번 시위에서 군의 치명적 공격으로 구성원 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방부 역시 시위대의 공격으로 군인 12명이 다치고 17명이 실종됐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수십 년간 이어진 디젤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업 종사자가 많은 원주민 사회는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인접국 페루에서도 격화돼 거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Z세대가 크게 가세해 대통령의 부패와 연금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oy muy orgulloso que nuestra generación salga porque nuestra generación somos de valientes. Acá no es que seamos. 전문가들은 부패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오랜 시간 누적되며 이제는 대륙 전체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중국에서 어제 개통했습니다. 높이가 625m, 그러니까 에펠탑 2개를 합친 만큼 높은 건데요. 세계 최고 다리가 개통하면서 조용했던 오지마을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하늘과 맞닿은 듯 긴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다리 아래에 펼쳐지는 구름 속 무지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지구의 균열이라 불릴 정도로 험준한 산악지형인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개통한 화장 대엽곡 대교입니다. 이 다리의 수직 높이는 에펠탑의 2배인 625m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였던 중국의 베이판장 대교를 60m 뛰어넘었습니다. 길이 역시 2890m로 다리 양쪽에 있던 마을 주민들의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던 오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을 보유한 곳으로 변모하자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현지인을 시작으로 아찔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관광객들, 갓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까지 한꺼번에 찾아와 다리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花江大桥也见证了我们忠贞不渝的爱情，希望我们的爱情和大桥一样经久不衰。 지난 2022년 착공부터 개통까지 3년 만에 세계 최고 다리 개통에 성공하자 중국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국가 교통망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리적 장벽을 번영의 통로로 바꾼다는 기조하에 오지를 잇는 도로망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송편이죠. 그런데 요즘은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추석이면 북적이던 떡집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구나 쌀값까지 오르면서 이 추석을 앞둔 떡집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떡집.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인절미와 바람떡, 콩떡 등 다양한 떡이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역시 최고는 추석떡으로 불리는 송편. 형형색색 빛깔을 뽐냅니다. 네, 이거는 만 원? 아래는 다 5,000원짜리예요. 하지만 명절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긴 추석 연휴에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많고 추석이면 송편을 먹는 문화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2차 소비 쿠폰이 풀려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년 매출이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최근 송편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어 이 매장에서도 물량을 20%가량 줄였습니다. 문제는 소비 위축뿐만이 아닙니다. 떡을 만드는 주 원료인 맵쌀 가격이 20kg 한 포대에 67,000원으로 작년보다 30% 넘게 뛰었습니다. 10월부터인가 쌀값을 기존에 사던 거에서 2,000원, 3,000원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럽긴 하죠. 사가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자 가격을 올리는 떡집도 등장했습니다. 떡의 또 다른 재료인 찹쌀 가격 역시 작년보다 60% 넘게 높은 상태여서 추석 대목에도 떡집 사장님들의 한숨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뿐 아니라 이 한약사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두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약국을 개업한 한약사 김모 씨는 고민이 깊습니다. 대형 제약사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납품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하면서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 7곳, 8곳 정도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사회 압력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라고 실제로 말하는 제약사도 있고요. 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납품을 꺼리는 데는 약사회 압력이 있다는 게 한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란 이유만으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며 제약 유통업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복지부가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초 발송된 공문과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한약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약사들도 책임져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번갈아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두 단체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공문 발송 이후 약사회가 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지부조차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약사들도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 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다시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을 복지부가 오히려 부추기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고장에 잇따르던 한강버스가 결국 운항을 중단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한 달간 승객 없이 운항하며 안전을 점검한다는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는 의문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적이던 서울 한강버스 선착장이 텅 비었습니다. 발권기 전원은 아예 꺼졌고 한 달여 동안 승객 없이 운항한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시간표에 맞춰서 정시 운항은 하고 있지만 승객은 전혀 태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버스는 운항을 시작한 지 닷새째부터 고장이 4번 발생하며 졸속 추진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고 어떤 품질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데 그냥 일단 해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서울시는 현재 운항 중인 배 4척과 예비 선박 4척이 각종 변수에도 운항이 가능할지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출항이 섣불렀다는 비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탑승을 계획하시고 운항을 기대했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달 뒤 언제부터 재출항할지는 서울시가 못 박지 않아 점검 결과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오전 11시인 첫 배를 7시까지 당겨 출근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도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일교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광주 16도, 청송은 13도로 제법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안개도 쉽게 만들어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와 충청, 전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고 내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남부에는 약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낮에는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밤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